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부득불 녹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 참석차 나가기 때문에 요번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강의를 녹화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네. 자, 오늘은 생활용품과 경피독이죠. 우리가 1주차에 인체와 자연치료, 그리고 음식과 건강식 피라미드, 또 장개선과 면역력, 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또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 들어오는 독, 음식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피를 탁하게 하는 것 중에서 피부로 들어오는 독이 있어요. 그것을 경피독이라고 하는데, 생활용품, 목욕용품,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바르는 것들이죠. 그걸 잘 발라야죠.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독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세계를 건강핸드북 이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사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생활용품 또 경피독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용품의 상당 부분이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계면활성제가 석유 계면활성제죠. 대부분 천연 원료의 계면활성제가 아니고 합성 계면활성제인데 이 석유화학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품을 내고 몸을 씻기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게 피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 병들을 유발할 수 있어요. 어, 그 합성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른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먹는 것도 있는데 그게 치약이에요. 그리고 또 주방용 세제, 설거지해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먹는데 그릇에 남아있는 세제, 거품, 찌꺼기 이런 것들이 또 입에 들어오고 또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것들이 샴푸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선택해서 사용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진영 가수 잘 아시죠? 샴푸, 모공으로 다 들어갑니다. 치약, 잇몸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품 막 나는 거 이런 거 위험해요. 로션, 스킨, 계면 활성제, 심지어 이 이에 붙어있는 모세혈관들은 간도 안 거치고 바로 심장으로 가서 온몸에 퍼져요. 그래서 약 빨리 터트려야 될 때 혀 밑에 넣거든요, 병원에서. 왜? 간 안 거치고 바로 심장으로 가서 약효가 빨라요. 사람이 비누를 쓴다고 냄새가 나고 안 나는 게 아니라 물로만 잘 닦아도 냄새가 안 나요. 아이들 열 내리거나 할 때, 그죠? 치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거품 많이 나죠? 발암 물질이에요. 네, 영상 잠깐 보셨죠? 샴푸, 모공으로 다 들어갑니다. 샴푸, 샴푸, 모공 그리고 치약, 뭐 이런 부분들의 독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건강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알아요. 박진영 씨가 본인이 몸이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낫는 과정에서 병원이나 뭐 전전했지만 낫지 않아서 식습관, 생활습관, 뭐 이런 영양 습관 이런 부분들을 바꾸면서 몸이 좋아졌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때 저렇게 경피도까지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참조하시면 아마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 생활용품은 환경 호르몬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7쌍 부부 결혼하면 한 쌍 정도는 불임이다.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고 그 환경 호르몬은 또 성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 이 미국계 또 푸에르토리코에서 3세 여아 음모에 털이 나더라. 3살짜리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살 정도 된 거죠. 서너 살 정도 됐겠죠. 성기가 돌출되지 않은 채 태어난 남자아이도 있다. 그래서 이 성기가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거에 지배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생리와 관련된 것, 또 자궁과 관련된 유방, 또 남자는 전립선, 정소,
임신 이런 모든 것들이 성호르몬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황금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피부로 들어오는 독을 경피독이라고 하는데 이 경피독이 들어오면 아토피, 알러지, 물론 이제 뭐 성호르몬의 영향을 정소의 영향을 줘서 정자가 감소하고 불임, 전응아 출산이 될 수 있고 또 피부로 드러나면 아토피, 알러지, 비염, 천식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울증, 뇌질환, 불면증 이게 뭐야? 다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암을 유발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경피독이 주는 피해인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호르몬과 성조숙증. 아기의 나이는 이제 1살 반. 튀어나온 가슴에는 사춘기 소녀처럼 몽우리도 잡혀 있었다. 푸에토리코에서는 지난 77년부터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아포크린선이 발달되어 몸냄새가 강하게 나면서 음모가 나기도 하는 성조숙증 아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스테리에 쌓인 성조숙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푸에토리코 대학 화학과의 연구팀이 꾸려졌다. 다양한 가설이 세워졌고 그 가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And the white shows the trace for a child diagnosed with telargy. And here you can see this peak corresponds to diethyl hexyl phthalate. And then you can see that the child with the sample with premature telargy, the levels are much higher, 10 times higher in the blood of the patients with premature telargy than the children with no telargy. 탈레이트 환경호르몬이에요. The literature had some papers suggesting that phthalates were estrogenic, but now it's believed that their action is primarily through their, as anti-androgens, not as estrogen. 우리 몸에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같이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서인지 호르몬 체계가 영향을 받게 되면 2차 성징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환경청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에게서 여성의 징후가 발견되는 것은 환경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다. Male rat normally has 0 뒤실험을 한 nipples 거예요. and the female has 12. This is a phthalate treated male rat, a 13-day-old male rat. 탈레이트를 수컷줄에다 탈레이트를 투여한 투여했어요. 쥐는 수컷인데도 암컷처럼 젖꼭지를 여러 개 갖게 되었다. 예준이는 요도의 끝이 고추의 중간쯤에 나 있는 요도 하열이라고 했다. 예준이는 오줌이 나가는 요도의 끝이 정상 위치보다 뒤쪽에 있었다. 요도 하열을 비롯해 남자아이들의 생식기 이상 보고가 크게 늘어나자 곧 역학조사반이 구성됐고 현재 무기한으로 환경 관련 화학물질이 신생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임신 초기 어머니 소변에서 검출되는 프탈레이트 농도와 AGD, 즉 학문에서 성기까지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 연구해서 남성이 여성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When the mother's levels of several phthalates were higher, the anogenital distanc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male. 끼니 준비하는 쌍둥이 엄마를 본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게 뭐예요? 냉동밥인데요. 찬밥이 많이 남았을 때 저렇게 1인분씩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거든요. 우리는 분절에 요도 있지. 하열이었던 조심해서 예준이네 써야 돼요. 집도 찾아가 보았다. 코팅 프라이팬 예준이네가 즐겨 먹는 조심해서 반찬은 됩니다. 기름을 두른 볶음 요리라고 했다. 우리는 기름병을 가져와 분석을 의뢰했다. 냉동된 밥도 쌍둥이네가 늘 해오던 방법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역시 분석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밥과 기름 모두에서 동물 실험에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DHP가 검출됐다. 현재 세계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미국 케이프 고드. It's very, very high. We drink spring water ourselves.
cook with spring water and even feed our dog with spring water. To avoid. There's no reason to take any chances. K-코드에서는 주민의 약 85% 이상이 가정의 오폐수를 정화조를 통해 땅속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이 생활하수가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노닐페놀이 검출되니까 K-코드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게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주민들은 이를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 익숙해진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환경 호르몬은 세제나 음식뿐 아니라 화장품을 비롯해 도처에 널려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성호르몬과 비슷한 화학 물질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했던 것들이었다. 유출 허용치가 없는 것이 더 많지만 있다 해도 문제이다. 아주 작은 양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성호르몬과 비슷한 화학물질, 곧 환경호르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포위당해 있다. 무섭죠. 우리가 저런 용품들을 안 쓸 수 없잖아요. 세제모공 화장품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학물질, 석유 화학물질이 체내에 유입이 돼서 호르몬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 이름을 붙였어요. 환경 호르몬. 이 가짜 호르몬이 이제 진짜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이제 성 호르몬에 영향을 강하게 미쳐요.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엄밀히 얘기하면 남성 호르몬을 거세시킨다 그러죠. 여성도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나오죠. 남자도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남성 호르몬이 좀 더 강하게 나오죠. 이제 그거에 대한 균형으로 여성과 남성이 지내는데 그게 교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오작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호르몬이 이제 간접적으로 피에 섞여서 뭐 체온을 조절하거나 성장을 시키거나 또 세포 분열을 시키거나 또 소화를 시키거나 체온을 조절하거나 혈당을 조절하거나 혈압을 조절하거나 이건 저 백혈구를 어떤 식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 다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 또 요즘에는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과 사망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오 박사님. 그럼요. 놀랍죠. 여러분들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 공장 폐수, 뭐 연기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 용기, 과자 봉지, 스티로폼, 그다음에 피자, 그다음에 햄버거 싸는 용지, 배달 용기 이런 데에도 다 들어있는 석유 화학 물질, 요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화학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진짜 호르몬들을 일을 못하도록 교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놈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환경 호르몬은 이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 발암 물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유방암, 자궁암, 남자한테는 전립선암 이거 아주 확실하게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환경 물질, 환경 호르몬이 생김새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화학 구조식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질병들이 생기는데 여성들한테서는 아주 어릴 때에는 성조숙증, 그래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이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고요. 한 20대 정도 되면은 생리통을 너무 심하게 하는 뭐 자궁 내막증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 기어이는 불임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을 유발해요. 남성들은 또 정자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용식이 형한테 나타나고 있는 여성형 유방 이런 것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 뭐 탈모도 지금 생겨서 뒤가 거의 호응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참 기가 막힌 이 해악입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식 기능, 면역 기능, 또 생명체의 남성, 여성의 정체성을 흔들고 암 발생률을 높인다. 대표적인 물질이 프탈레이트, 아까 얘기됐었죠. 비스페놀, 노닐페놀. 이 물질들을 세포를 배양하는 실험에 투여하면 세포들이 이상 증식을 해요. 아까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적인 특성을 좀 강하게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역학적으로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여성성이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 여성 호르몬의 특징은 임신, 또 보관, 저장, 분열, 증식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게 견제되지 않고 남성 호르몬에 견제되지 않고 그냥 증식해서 커지니까 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혹처럼. 여기저기 퍼진다고 그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암은 실제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환경 호르몬을 없애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을 없애니까 여성 호르몬을 폐경시켜서 자궁 유방암 걸린 사람들은 그 폐경시키는 호르몬 같은 것들을 집어넣죠. 자, 이 신체 부위별로 이 세제번 공화장품 이런 것들이 팔 안쪽에 이렇게 흡수되는 것을 일이라고 본다면 팔 안쪽에 제일 많은 게 생식기죠. 42배니까. 그리고 머리 쪽 부분, 턱, 이마 이런 쪽이 최소 3배, 6배, 16배 정도 되죠. 등도 만만치 않죠. 17배. 그래서 생식기 포함해서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세제, 명품 뭐 이런 것들, 화장품 이런 걸 잘 써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 환경 호르몬이 종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영상을 보세요. 암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죠. 현대의학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몰두하고 있다. 그녀는 몸 안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 물은 모두 흡수 제작된 유리병에 들어있다. 유리병만을 쓰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Plastic can leach into the water that you drink, and 이에는 첨가제나 합성 계면 활성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비누만을 사용하고 있다.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환경 호르몬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I did not realize that things like toilet bowl cleaners and bathroom cleaners and shampoos and other things, soaps, could be harmful to my body in a long-term way, but now I do.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이 점차 밝혀지면서 과학자들의 연구도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환경 독성학자인 루델 박사는 최근 환경 호르몬이 집안의 먼지와 공기에도 있다는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120가구에서 먼지와 공기 실내 공기가 더 오염되어 있죠. 루델 박사가 실내 공기 안에서 발견한 노닐페놀,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와 같은 물질들이 인체에 작용하면 정말 에스트로겐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까? 우리는 부산대 김영식 교수팀과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에스트로겐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포의 증식이 촉진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우리는 실험용 세포에 환경 호르몬 물질을 투여해 보았다. 실험 결과 정상 세포에 비해 환경 호르몬을 투여한 세포가 훨씬 크게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스페놀 A, 노닐페놀, 그다음에 프탈레이트 중에서 저런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세포에 노출이 되면 세포가 2배, 3배씩 커지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저게 이제 생활용품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에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공기에서 이렇게 채집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한 건데, 그래서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은 인공 피혁, 가죽이죠.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식품 포장재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또 플라스틱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장난감, 또 조화, 집에 꽃 있죠. 거실용 매트, 요가할 때 뭐 펴놓고 하는 것들, 종이컵 뭐 이런 것들, 비닐 장갑, 드레이 클리닝, 비닐 이런 것들, 또 알킬 패널 이런 거, 합성 세제, 표백제, 주방용 세제에 들어가 있고, 비스페놀 같은 경우도 식료품, 캔, 내부 코팅 같은 거, 젖병 이런 거에 원료로 쓰이고, 뭐 논일패널도 항균제, 방부제 이런 것들 대부분의 용품들, 세제 이런 것들 썩지 말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산화방지제, 농약, 플라스틱, 세제 샴푸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석유화학 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체에 들어가면 피해 작용을 해서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화학 물질들이 뭐 비스페놀이든지 알킬페놀, 포탈라이트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십만 종의 화학 물질이 실험실에서 계속 합성되고 뭔가 새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계에 왔을 때 어떻게 폐기가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야기해서 세계 3대 환경 문제가 됐다. 근데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 체내에는 100여 종 정도 되는 호르몬이 있다. 실제는 더 많을 거예요. 지금 밝혀낸 정도만 그 정도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호르몬들이 작용을 해서 신체 활동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소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어떤 호르몬이 차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도 안 나온다 할 정도로 아주 미량의 양들이 나오는데 조절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약으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틀려져도 너무 많게 되거나 너무 적거되거나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약 같은 경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이 대체적으로 뇌하수체부터 시작해서 갑상샘, 또 흉샘, 또 이자, 고환, 난소 이런데 부신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나와서 혈액을 타고 특정 세포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결합이 되면 열쇠가 있고 자물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궁합이 맞으면 그 세포가 세포 내에 들어가죠. 그래서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해서 생체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제 환경 호르몬이 가짜 호르몬이 투입이 돼가지고 진짜 호르몬처럼 둔갑을 해서 열어버리면 그 안에 호르몬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세포를 구성하는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암처럼 커지기도 하고 또 세포가 해야 될 기능들을 다르게 변이된 형태로 하게 되는 거죠. 이 환경 호르몬의 폐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으로 간단히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분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히 분비될 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요. 계절에 관계없이 늘 규칙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조량과 같은 자연현상 외에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생겼는데요. 우리 몸의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요인,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이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 아니라 산업활동으로 생성되고 분비되는 인위적인 화학물질입니다. 인체에 흡수되면 내 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한 물질이 되죠.
최근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속 호르몬 분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면역 시스템의 변화를 유전자 단계부터 단백질 변이까지 확인한 건데요. 그간 환경 호르몬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막연한 우려를 사실로 증명한 겁니다.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사실 생식계 그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호르몬들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교란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조직에서 면역 시스템들을 붕괴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청소년기, 즉 성성숙 시기의 쥐에 환경 호르몬인 BPA를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을 노출을 시켰을 때 비스페놀 A가 생식 호르몬 교란뿐만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그 간이나 췌장, 흉선, 그리고 대뇌 이런 부분들에서 면역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붕괴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은 4가지가 있는데요.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 플라스틱과 의료용품, 화장품 등에 많이 들어있는 토탈레이트, 그리고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톨루엔과 영수증이나 번호 대기표 등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 A가 있습니다. 실험에선 이 비스페놀 A의 위해성을 검증했습니다. 실험 쥐를 비스페놀 A에 노출시켰을 때 성장에 관여하는 체세포의 활성을 돕는 유전자가 반응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단백질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면역 세포들의 민감성이 증가, 즉 과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암이나 염증성, 비전염성 전신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비스페놀 A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그 구조가 사람의 성 호르몬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 몸속에서 정상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에스트로겐이나 엔드로겐,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구조가 바로 영향을 주는데, 이 해당 호르몬의 수용체에 가서 먼저 결합을 하게 돼서 해당 호르몬이 작동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호르몬이 해야 될 일을 비슷하게 하면서 세포를 속이는 거죠. 즉 우리 몸을 속이거나, 아니면 그 호르몬이 정확한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혹은 과소하게 또 호르몬 분비가 되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그 항상성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되도록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한 곳인 우리나라는 그만큼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영상 보면 참 안타깝죠. 저런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저게 분해되지 않잖아요, 그죠? 많이 재활용이 돼서 그나마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발견되는 DDT, 그래서 보면 이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음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섭취되고, 그것을 먹은 생명체에 유입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와 물은 대표적이고 물론이고,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도, 또 음식을 담고 있는 포장 용기, 아까 보여드렸었죠. 플라스틱이라든가 또 그 스티로폴 이런 것들, 모든 방면에서 환경 호르몬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우리가 천연 목재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다 이제 그런 석유화학 물질의 도움을 받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을 끊임없이 발산시키죠.
이 농약이나 뭐 이런 데에도 살충제 이런 데도 있죠. DDT 미국에서 사용이 규제가 됐는데 해롭다고 이게 70년대에 이미 규제가 됐는데 사용 못하도록 이게 지금도 미국 오데오스나 또 일부 강에서 이 DDT 물질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살충제에 들어가 있는 물질인데 이게 뭐 30년, 50년, 지금 55년, 56년 정도 지났는데도 이게 물질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서식하는 어류나 뭐 독수리나 뭐 이런 것들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돌아다녀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수산물들이 또 돌고 돌아서 그 수산물 안에도 저런 환경호르몬 물질들이 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선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뭐 너무 큰 생선은 피하라. 또 수은이 또 많은 생선들이 있다.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생선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환경호르몬 물질들이 우리 가습기 또 한동안 이슈가 되셨죠. 문제가 됐었죠. 살균제, 가습기 이렇게 물 나오면은 세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살균하는 물질들을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저렇게 환경호르몬 물질들이 또 노출이 되게 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나 문제가 생겼었죠. 또 생리대, 또 살균 세정제, 또 에어컨 필터 이것도 오염돼서 균들이 분사되면 안 되니까 살균 물질 같은 것들을 해서 필터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또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환경호르몬의 피해가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인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이제 해로운 이유는 세제모금 화장품 이런 피부에 바르는 것들 대부분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게 한쪽에는 물을 붙잡고 한쪽에는 기름을 붙잡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때를 빼주는 물질이죠. 이 계면활성제 기술이 고도로 많이 사용되는 데가 세제 회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필터 회사들이 이 계면활성제 기술을 기초 기술을 갖고 때를 먼지를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런 석유계 합성 계면활성제가 싸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물에 분해가 안 되고 독성이 강해서 물고기나 많은 생명체들을 죽인다. 그래서 합성 계면활성제를 녹인 물에 물고기, 그러니까 빨래한 물에 뭐 물고기를 집어넣거나 또 세제 녹인 물에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몇 분 지나서 죽는다. 이게 독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생활용품 제조 회사들은 싸기 때문에 천연 물질을 안 쓰고 합성계면활성제를 쓰죠. 또 정부에서 또 약간 방관하는 것도 있죠. 기업 활동을 규제한다라는 명목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 합성계면활성제는 문제는 분해가 안 돼요. 물에 들어가서. 그리고 피부에 스며들어요. 이게 물과 기름을 섞여서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 땅구멍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식수, 모공, 또 식수가 오염이 시키고 또 중금속 흡수를 촉진시켜요. 대부분 중금속 같은 경우는 지방물질과 기름물질과 많이 흡착이 돼서 침투하는데 계면활성제는 그렇게 하기가 좋겠죠. 악성 종양,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세포의 증식 활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악성 종양이에요. 여기서 저기 퍼지면 그게 암이에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은 특별히 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피부에 바르고 뭐 이 생활용품 같은 것들의 독성이 어떤 형태로 침투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도 차단해 주셔야 돼요. 이 합성계면활성제가 있는 세제를 잎에 뿌려보니까 잎이 녹아요. 세포막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저게 파괴되면 피부 안으로 침투가 되겠죠. 그래서 피부도 세제, 이 주방용품 잘못 쓰면 버석버석거리고 그 안에 노출이 돼서
피부 안에 염증을 유발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제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합성 세제 이런 것들은 기형아 출생률과 또 관련이 깊더라. 그리고 이제 목욕용품도 관련되어 있고 또 특히 이제 성기 부분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안 좋은 합성계말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척하다 씻다 보면 또 생리통도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생리용품도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으로 뭐 이렇게 항균 처리하고 잘못한 것들 이렇게 대놓으면 안 좋겠죠, 그죠? 생리대 잘 쓰셔야죠. 또 합성 세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을 파괴하는 무서운 일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원인 모를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좋은 환경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합성계말성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합성계말성제가 들어간 세제, 목욕용품, 화장품 이런 것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써요. 싸구려 같은 거 많이 쓰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살리려면 또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환경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환경운동을 뭐 머리에 띠 두르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좀 친환경 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세제목품, 화장품 같은 것들을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건강도 지키고 이웃 건강도 지키고 후손 건강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모르는 이 경피독 중에서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도 최근에 나온 영상이라서 되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냥 겉으로만 봐서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발암 물질이나 유해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사실은 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뭐 저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요. 2080 치약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사실 국민 치약이잖아요. 네. 저도 그걸 씁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되게 그 사건이 충격이었냐면 국민 치약이라고 해서 충격도 받았겠지만 이게 국내에서 생산한 거에서는 안 나왔어요. 유해 물질이. 트리클로산이라고 하는 항균제가 들어갔던 게 문제인데요. 그게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독성을 너무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강청결제나 치약에선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명시한 트리클로산이라고 하는 항균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쓰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국내 공장에서 생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똑같은 브랜드인데. 근데 알다시피 해외 생산하기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정해준 레시피를 알려줬을 거예요. 이거대로 생산하라고. 계약서도 썼겠죠. 근데 거기서 그걸 어기고 트리클로산을 집어넣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뭐 그쪽에서 여러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럼 넣냐라고 봤을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통 계약서 쓸 때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배상한다고 계약서를 써요, 보통은. 근데 만약에 그 진열하는 기간, 그러니까 유통기한 내에 이게 제품이 변질이 되면 다 그 해외 업체에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몰래 어떤 보존제 성분을 넣으면 안 되는 걸 넣은 거라고 봅니다. 실제 그걸 넣으면 안 변해요. 유통기간 동안 멀쩡합니다. 그래서 몰래 넣은 게 됐던 거죠. 더 이번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작년인가? 치약처에서 한번 치약을 검사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 제품을 전수조사합니다. 30개 제품에 대해서. 근데 그때 트리클로산이 안 나왔었어요. 해당 제품에서. 그러니까 뭔가 치약처 검사 방법에서도 뭔가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이 사건이 밝혀졌냐면 남이 밝힌 게 아닙니다. 애경 측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본인도 검사할 거잖아요. 근데 3년 만에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했는데 제대로 만들고 있나 검사해봤더니 본인들도 놀란 거죠. 트리클로산 쓰면 안 되는 성분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경산업에서 식약처에 자진 신고한 사건입니다. 자진 신고해서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된 건 다 회수하거나 뭐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었던 대기업 제품이고 믿었던 브랜드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직접 쓰시던 제품이니까 더 놀라셨을 텐데 그 집에 있던 거 어떻게 하셨어요? 또 폐기 처분했어요. 미련 없이. 네, 미련 없이. 참고로 2080 치약 자체를 불신하실 필요는 없고요. 국내 제조업체는 아무 문제 없고요. 뒤에 보면 생산 위치가 다 나옵니다. 장소가. 혹시라도 해외 주소지라든지 그냥 영어로만 적혀 있으면 폐기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약처럼 우리 몸의 청결이나 위생을 위해 쓰는 뭐 예를 들어 뭐 구강 청결제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소독제라든가 이런 제품을 쓸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습니까? 사실은 최근에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중증 인지 기능 저하,
이제는 이제 참고로 치매란 단어를 안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왜냐면 치매란 단어 자체가 좀 어리석을 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보다는 뭐 중증 인지기능 저하 뭐 이런 식으로 좀 아까 바꾸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중증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냥 겉으로만 봐선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발암 물질이나 유해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사실은 뭐 네, 네. 그래서 그런 구강청결제 같은 것들도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죠. 저런 것들이 이제 최근 연구를 통해서 이 발암물질 형태로 나타나서 많이 쓰니까 조심해야 되죠. 자, 앞부분에 이제 치약에 대한 얘기 좀 나왔었는데, 치약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치약은 양치질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식사한 다음에 매번 이렇게 써서 뭐 하루에 2번이나 3번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봤더니 하루에 7.5mg 정도가 잔류되어 있더라. 입속에 우리가 가글거려서 뱉어내지만 그 점막을 통해서, 구강 점막을 통해서 이제 합성균말성제가 들어가는데, 합성균말성제가 톡해요. 그래서 양치질을 해서 합성균말성제지 아닌지는 내가 이를 닦고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단맛이나 다른 맛이 나와야 되는데 쓰게만 느껴진다. 그러면 이 미뢰가 마비되어서 이 합성균말성제 독성 화학물질이 맛을 느끼는 미뢰를 마비를 시켜요. 그래서 쓴맛만 인지를 시켜요. 그래서 합성균활성제는 전부 이렇게 과일을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천연기말성제 비슷하게 이제 우리 소금으로 이솔질을 하죠. 소금, 좀 고운 소금 같은 걸로 해서 닦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먹게 되는데 그럼 과일 맛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게 천연기말성제. 그래서 치약을 내가 합성인지 천연인지는 과일 먹어보면 알아요. 대부분 합성이 들어가 있죠. 이 치약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를 깨끗이 닦아내야 되잖아요. 때를 분화해 놔야 되기 때문에 연마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물이 30%, 연마제, 치석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깔끔한 것들 제거하는 것, 또 표백제가 있고 윤활유가 있고 부드럽게 향이 좀 부드럽게 나야 되고 약간 달콤한 맛도 집어넣고 방부제, 썩지 말라고 포르말데이드 집어넣어요. 시체 방부제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은 물질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치약을 보면. 이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합성균말성제가 들어가 있고 연마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마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싸구려가 들어가면 이를 패이게 하죠. 그래서 풍치나 이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겠죠. 합성균말성제는 뭐 구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구강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대장 다음으로 많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장의 100분의 1 정도가 구강에 있고 1000분의 1 정도가 소장에 있는데 소장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소장은 길이나 길잖아요. 구강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겠어요? 그게 다 초토화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약 정말 잘 써야 돼서 어떤 연구에서는 치약을 잘못 쓰면 당뇨가 온다 이렇게 얘기할 당뇨뿐만이 아니라 위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약 정말 잘 고르셔야 돼요. 연마제도 합성 연마제가 있고 또 돌가루를 빻아서 쓴 연마제가 있어요. 합성 연마제는 플라스틱 입자로 되어 있죠.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 안 먹는데 저런 치약에 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돌가루 빻아서 한 연마제나 뭐 이런 인공 합성 연마제 같은 경우 밑에 사진을 보세요. 왼쪽은 진흙에서 고온 진흙에서 추출한 거고 오른쪽은 빻아서 또는 합성 연마제 입자 크기예요. 입가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를 치죠. 그래서 이제 풍치나 이를 폐기하는 게 저런 치약을 잘못 써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치약 썼던 사람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 세대였기 때문에
안 좋은 치약으로 열심히 칫솔질을 하면 잇몸이 다 패여 있어. 저도 잇몸이 몇 개 패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가 시리고 이런 부분 다 치약 잘못이고 칫솔 잘못이에요. 그래서 치약을 그럼 뭘 골라야 돼요? 합성계말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계말성제에 들어가 있는 것들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마제도 진흙에 가까운 아주 균일한 연마제를 들어가 있는 걸 쓰셔야 돼요. 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글리스터, 아메이에서 나온 글리스터 치약을 쓰세요. 치약 유명한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는 천연이고 당연히 천연에 가까운 연마제를 써서 이가 패이거나 이러질 않아. 이 시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저도 아메이 치약을 알기 전에는 잇몸이 시리고 패이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난 태어날 때부터 이가 약했나 그랬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치약 칫솔 바꾸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치약 되게 중요하네 이런 것들을 아시고 선택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아는 오복이죠.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합성계말성제가 들어가서 많이 접하는 게 주방용 세제예요. 보면 우리 설거지하면 주부들 손에 주부습진 많이 걸리죠. 요새 남자들도 설거지 많이 하니까 주부습진 많이 걸리는데 이게 바로 싸구려 주방용 세제를 써서 그래요. 합성계말성제. 이 주부습진이 생기면 피부병이 아니고 이 주방용 세제나 이런 것들을 친환경 생활용품으로 바꿔야 돼요. 합성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거 말고 피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또 물에 설거지에도 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세제를 쓰셔야 되죠. 이런 것들이 피부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침투가 돼요. 그래서 피부 속으로 유해물질이 침투하고 그러면 이제 피부에 염증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돌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 또 주방용 세제로 그릇을 닦으면 씻어서 먹잖아요. 국그릇, 밥그릇, 또 음식물 담을 때 녹아 나와서 다시 우리 입 속으로 들어가서 세제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세제를 환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소주컵 1년에 한 컵이나 2컵 정도를 먹더라. 세제의 양을 엄청나게 먹죠. 그래서 거품을 내뿜은 뚝배기 실험, 이 영상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저렇게 먹네. 영상 보겠습니다.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년에 소주 2잔 분량의 주방 세제를 먹게 된다. 깨끗하거나 혹은 찜찜하거나 설거지한 그릇에 감춰진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아주 깨끗이 했다고 했는데 물을 이렇게 맑은 물을 받아볼 때 무지갯빛깔 뜰 때 그럴 때가 찐찐해요. 설거지를 해서 올려놨을 때 보면 나중에 마르면서 그 바닥이 이렇게 하얗게 그 그릇 저기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릇 모양으로. 그게 혹시 그 하얗게 일어나는 게 혹시 그 세제가 남은 찌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구동성으로 이 설거지한 그릇의 찜찜함을 토로하는 우리 주부님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설거지를 하고 계신지 주부님들의 설거지 습관을 관찰해봤습니다. 일단 수세미에 주방 세제를 듬뿍 짜고 설거지를 시작하는 결혼 2년차 세대. 주방 세제를 한두 번 펌핑하고 거품을 잔뜩 내서 설거지를 하는 또 다른 주부님. 보통 저렇게 하지 않나? 그릇에 직접 세제를 뿌리고 닦는다는 살림 경력 30년 베테랑 주부님.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이 풍성한 거품에 그릇 닦는 맛이 난다는데요. 보통들 집에서도 이렇게 거품을 많이 내야 속이 시원하시죠? 네. 설거지 거품이 많이 나죠. 네, 주부님들 저마다 설거지를 시작하는 방법은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품이 좀 없어졌다 싶으면 설거지 중간중간에 주방 세제를 짜고 또 짜는 습관인데요. 네. 그게 잘 안 닦이는 것 같아서 거품이 버글버글 나야 또 이렇게 뽀드럭뽀드럭 소리 나면서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많이 쓴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주부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설거지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풍성한 세제 거품. 거품 설거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바로 이 주방 세제인데요. 주방 세제의 주성분은 기포력과 세정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음이온 계면 활성제.
이 전체 성분 중에서 10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비누, 샴푸, 치약 등 세정 효과가 필요한 다른 제품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미끈미끈한 성질과 풍성한 거품이 특징인 계면 활성제. 이 계면 활성제에 오래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계면 활성제 물론 소량에 노출되는 경우에서는 크게 건강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혈액 속이나 또 뇌나 또 간이나 또 폐나 이런 쪽에 잔류하게 되면서 이것이 효소 기능을 억제한다든가 또 면역 기능을 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해한 화학적인 반응을 유발하면서 독성을 지닐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거의 매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주방세제는 야자, 코코넛 등의 식물 등에서 추출한 계면 활성제를 사용한 제품이 대부분인데요. 합성 계면 활성제보다 조금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그렇다고 100%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방세제의 계면 활성제 성분이 깨끗이 닦이지 않고 그릇에 남아있게 되면 음식과 함께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제 거품을 내뿜는 뚝배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품이 나왔었죠. 네. 그냥 물 붓고 그냥 끓였는데. 설거지한 뚝배기 그릇을 가열하면 뚝배기에 흡착되어 있던 주방 세제가 그대로 다시 거품을 내뿜는 이 장면 그야말로 충격이었는데요. 이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제를 내뿜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릇의 종류와 닦는 횟수에 따라 잔류 세제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또 해봤는데요. 주부들이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주방 세제의 평균 양이죠. 2번을 펌핑을 해서 수세미에 거품을 낸 후에 주방에서 흔히 사용을 하고 있는 사기 그릇과 또 플라스틱 그릇, 마지막으로 프라이팬을 설거지를 각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들 그릇을 2번, 3번, 5번, 그리고 행주로 닦아가면서 3번 이렇게 흐르는 물에 헹궈 봤는데요. 그 뒤에 건조한 그릇을 증류수에 담고 그 시액을 채취를 해서 시약을 섞은 후 분석기에 넣어서 그릇에 남아있는 잔류 세제 여부와 그 양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기 그릇을 3번 헹궜을 때 남은 계면 활성제의 양은 리터당 5.3mg, 프라이팬의 경우 사기 그릇의 10배가 넘는 양인 84.6mg이 검출됐습니다. 일종의 이제 흡착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흡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들러붙는 겁니다. 사기 그릇 같은 경우는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서 사실 들러붙기 힘들거든요. 사기 그릇보다 거칠기가 더 거칠어지니까 흡착할 수 있는 면이 더 많이 제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면이 맨질맨질하고 부드러운 사기 그릇과는 달리 프라이팬의 표면은 거칠어서 주방 세제에 계면 활성제가 흡착되기 쉽고 그만큼 잔류 세제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실험 결과 그릇을 많이 헹구면 헹굴수록 잔류 세제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제 양으로 환산했을 때 세제가 소주 1컵 내지 2컵 정도를 1년에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주 1컵에서 2컵 정도 1년에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보면 아까 세제는 일단 때를 분해해내야 되잖아요. 기름때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워지는데 때를 분해해내야죠. 분해하는데 그 세제 잔류 물질이 그릇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 다 씻어내줘야 되죠. 근데 그 흡착 때문에 사기 그릇은 별로 없고 플라스틱 그릇은 많이 있고 더 많이 있는 게 코팅 프라이팬이에요. 그죠? 코팅 프라이팬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쓰고 계시죠? 이것은 사기 그릇에 10배 이상 잔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소주 한 잔에서 2잔 정도의 세제를 먹는다고 할까 봐요. 그죠?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러면 주방용 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때를 잘 빼야 돼. 그 다음에 용기에 세제 잔류량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잘 없어야 되죠. 잘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방용 세제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 그죠? 세제가 들어가서 물을 안 오염시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특수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세제 데모를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일반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세제, 주방용 세제 하나, 그리고 대표적인 이 친환경 주방세제, 아메이에서 만드는 주방용 세제로 이렇게
기름때 분해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영상인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숟가락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려요. 빨간 기름은 좋은데 그냥 식용유. 양쪽 스푼에다가 식용유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세제를 이렇게 도포해요. 그래서 한쪽에 타사 주방용 세제를 이렇게 설거지하는 그 용액 그대로, 그리고 아메이 주방용 세제는 주로 물을 섞어서 쓰거든요. 한 5대 1로. 그래서 원액 1에 물 5 정도 해서 희석해서 써요. 이렇게 희석해서 그대로 위에 도포해서 스펀지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문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컵 속에 넣었다가 빼요. 넣었다가 빼요. 그러면 넣었다가 빼면서 이게 잘 세제와 융해가 되면 분해가 돼서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게 때가 잘 분해되는지, 그리고 이제 컵 속에 물이 혼탁해지는지 깨끗한지 그거를 보세요. 그래서 세제가 얼마나 깔끔하게 잘 기름때를 분해하는지, 그리고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두 각도에서 한번 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영상을 잠깐 보세요. Dish Drops concentrated dishwashing liquid cuts through thick, greasy food to make cooking cleanup a breeze. Dish Drops is meant to be diluted per instructions, especially for customers who apply their Dish Drops detergent directly to a sponge. To demonstrate Dish Drops effectiveness, even after being diluted, you'll need 2 drinking glasses, 3 small glass bowls, 데모할 때 용기, 뭐 salad 숟가락 oil, 2개, 스펀지 a 1 2개, to 5 컵 dilution of Dish 2개, Drops concentrated dishwashing liquid, 데모용 세제 a 하나, competitor's 뭐 이런 product 얘기 at 하는 full 거예요. strength, 3 eyedroppers, 2 small pre-moistened sponges, 2 large spoons, and a pitcher of water. Begin by using an eyedropper to place 1 cc of salad oil onto 2 spoons. 1cc 식용유 오일 두 And 방울씩, using 한 clean 방울씩. eyedroppers, add 1 cc of the competitor's product to 1 spoon. 경쟁회사의 주방용 세제 오른쪽이죠. 경쟁용. And 1 cc of a 1 to 5 mixture of dish drops and water to the second. 1대5로 희석한 아메이 주방 세제 왼쪽이죠. Using lightly moistened sponges, mix the solutions. 스펀지로 똑같은 횟수를 이렇게 섞어줘요. 기름하고 세제하고. Using 2 glasses, each filled 오른쪽이 with water. 타사, Place 왼쪽이 both 아메이 spoons into the 세제죠. glasses at the same time. 오른쪽은 아직 잔류돼 있죠. 숟가락에. After about 왼쪽은 10 seconds, 깨끗하죠. remove the spoons. The difference is clear. 그래서 기름을 잘 분리해내야죠. begun to 일단 rinse away in only a few 오른쪽은 seconds. 안 지워지죠. Even after stirring, the salad oil mixed with the competitor's dishwashing liquid will remain, while the salad oil mixed with dish drops will 똑같은 completely 횟수로 rinse away. 자 보면 This 그래도 demonstration shows 오른쪽은 how even 기름때가 small 있죠. amounts of 왼쪽은 dish drops 별로 없죠. concentrated dishwashing liquid 컵의 색깔 cleanses 보세요. away oils from dishes 오른쪽은 faster 뿌옇죠. and more 왼쪽은 effectively. 맑죠. 그래서 이 주방 세제가 아까 뚝배기처럼 거기에 달라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야 돼요. 세제 잔류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물이 오염이 되면 안 돼. 저게 물과 딱 만났을 때 세제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 환원을 시켜요. 그게 이제 생분해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물과 이산화탄소, 무해한 형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일반 세제들은 합성유말성제를 썼기 때문에 저렇게 뿌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실험을 하면 죽는 거예요. 저게 이제 천연유말성제고 또 기술이 있어야 저렇게 무해한 세제가 되는 거죠. 저런 걸 써야 인체에도 무해하고 자연에도 생명체를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 쓰시고 주방용 세제가 그럼 비싸겠다. 아니에요. 저건 고농축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이 소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1리터짜리를 쓰면 물 5리터를 넣어요. 그 1리터가 15,900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1리터 세제가 15,900원이 아니고 비싸 보이죠? 이게 5리터를 물로 섞기 때문에 6리터가 15,9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400ml 정도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게 한 15병 정도 나오거든요. 그 15병에 15,900원이니까 그 병당 1,000원도 안 돼. 그럼 일반 주방세제보다 훨씬 싸죠? 훨씬 싸지. 1,000원 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세제가. 그것도 친환경이고 손에 전혀 영향 주지 않고 물에도 영향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쓰세요. 쓰시면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 건강, 가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설거지 할 때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잔류량을 먹지 않잖아요. 자, 이 샴푸도 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샴푸는 이 손은 그래도 맨질맨질하잖아요. 근데 이 모공이 있어서 머리카락은 털 난 부분들이 있고 그 사이로 많이 찌꺼기들이 껴요. 그래서 저런 합성계말성제는 특히 독성이 있어서 잔류가 돼서 이 머리 탈모되고 피부를 손상시키고 두피에 염증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데 이 합성계말성제 얘기했죠. 석유로부터 만든 황산염 SLS 또는 LAS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물고기 실험을 하면 물고기를 죽이고 쥐의 피부를 이렇게 털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문질러요. 샴푸를 발라줘요. 그러면 쥐가 피부가 벗겨지고 출혈이 일어나요. 이 합성 샴푸를, 독한 샴푸를 매일 쓰면 두피나 머리카락에 잔류되고 그게 피부로 침투돼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게는 피지, 그 두피의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좀 더 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져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빠져요. 이게 탈모가 되죠. 자, 이 샴푸의 비밀 계말성제 영상 하나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피부를 보호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숨은 비밀, 그동안 알고 쓰셨습니까? 눈의 라인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해주는 아이펜슬. 아이펜슬에 천천히 자석을 갖다 대자 자석에 펜슬이 붙습니다. 눈썹을 길고 풍성하게 해주는 마스카라. 마스카라 역시 자석에 따라 방울하는데요. 신기한데요? 이는 제품에 함유된 산화철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화장품 속 화학 첨가물들. 이것이 바로 화장품에 함유된 화학 첨가물들인데요. 그동안 제대로 알고 쓰셨습니까? 화장품의 비밀. 남자들은 많이 공감. 모발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남녀노소 사용하는 샴푸. 여러분은 샴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탈모의 원인이 되는 합성계면활성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쓰는 거죠? 합성계면활성제의 종류는 약 2,000여 그 종류만큼이나 합성계면활성제가 쓰이는 용도도 다양합니다. 김서림 방지제, 샴푸, 주방세제, 가루비누는 함량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합성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정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중 합성계면활성제의 함량이 제일 적은 것이 바로 샴푸. 100g당 17g 정도의 합성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세제에는 100g당 24g 정도의 합성계면활성제가, 가루비누에는 33g 정도로 가장 많은 합성계면활성제가 함유됩니다.
동안 무심코 매일 사용해온 샴푸. 미에대학 의학부의 사카시타 사카에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는 유화 용해 작용으로 피부의 지방막을 녹이고 침투할 경우 단백질을 변성시키면 물론 체내에 쌓여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카시타 사카에 박사는 쥐 실험을 통해 합성 계면 활성제의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쥐의 털을 제거하고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샴푸를,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합성 샴푸를 피부에 바른 후 관찰한 결과입니다. 7일이 지나자 합성 샴푸를 바른 쥐의 등에서 출혈이 일어났으며 10일 후에는 털이 모두 빠지고 진피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반면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비누 샴푸 쪽의 쥐. 높은 세정력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의 두피와 모발을 위협하는 합성 계면 활성제. 자, 샴푸에 계면활성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샴푸가 이제 보면 일본 NHK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 경피독과 자궁내막증에 대한 특집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본의 한 주부가 청소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자궁내막증, 자궁에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부어 올랐는데 이게 26cm 정도나 됐다. 꽤 큰 거죠. 그럼 자궁의 압박을 유발하고 원인 모를 복통에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궁에 혹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여성 호르몬에 과잉적으로 문제가 돼서 했다. 그래서 폐경을 시키는 약을 주죠. 호르몬 억제제 당연히. 근데도 혹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통증을 느꼈다고 해요. 왜? 저게 여성 호르몬으로 줄어들 거예요? 환경 호르몬 문제예요. 환경 호르몬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쿠진 여성 호르몬을 억제할 게 아니라 환경 호르몬을 억제해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 억제시킬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생리통 때문에 자궁염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웃집 주부가 놀러 갔다가 자기가 샴푸를 바꾸서 낫다고.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근데 자궁에 생리통도 있었고 자궁에 염증이 있어서 힘들었었는데 하여튼 바꾸고 났다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해서 자기가 쓰는 그 샴푸 대신에 독성이 별로 없는 천연 계면활성제 샴푸를 바꿨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안 낫는 게 자궁혹이 26cm에서 14cm로 줄었대요. 12cm나 줄어들었다. 통증도 없어졌고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야 이게 혹이 여러분들 생각에 12cm라는 게 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샴푸 하나 바꿨다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샴푸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저게 분명히 샴푸뿐만이겠어요? 저게 자궁뿐만이겠어요? 유방도 문제가 될 수 있지. 난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身の回りの有害化学物質の危険性を訴える本が今ベストセラーに。その名も経皮毒。皮膚を通して体の中に入った有害化学物質がアレルギーに始まり、果てはがんや脳疾患まで引き起こすというのです。脳は元へ戻りませんので、こういうところというのは非常に怖い。今朝のクローズアップは気づかない間に忍び寄る経皮毒の恐怖をお伝えします。最近本屋で見て僕何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皮膚から毒が入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場合によっては大変怖い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で、リポーター橋本雅子さんで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のテーマはこちら。経皮毒、読んで字のごとく、皮膚を経て入ってくる、毒。はい、皮膚を経て入ってくる毒ということで、
そういう意味なんですね。口に入る水や食べ物に関しては気をつけておられる方も多いと思うんですが、実はですね、皮膚からも有害な化学物質が吸収されていることがあるんです。まずは実際にあった症例からご覧ください。子供さんにも影響あるという。山下明夫さんはごく普通の家庭の主婦。ところがある日突然地獄のような体験を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4年前のことでした。家事をしていた山下さんを激しい痛みが襲い、体中のリンパ腺がみるみる腫れてきたのです。訪れた病院で山下さんが受けた診断は子宮内膜症と右卵巣脳腫を併発しています。通常握り拳ほどの子宮がなんと25センチにも腫れ上がっていたんです。朝起きて鏡見たら髪が真っ白だったんですよ。左目だけが画像がもうギザギザに見えるんですよ。全部崩れていて、物が正常に見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6ヶ月に及ぶホルモン治療も効果なく途方に暮れていた山下さんにある日、シャンプー変えてみたら？シャンプー？私シャンプー変えたら生理痛なくなったの？そんな友人の言葉に山下さんはそれまで使っていたシャンプーやリンスを別のものに取り替えてみました。すると山下さんの体にある変化が起こったのです。それで、検査をしたら子宮は14センチになったんですよ。なのでもうシャンプー変えただけなのにというふうにね、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シャンプーを変えただけで山下さんの体に一体何が起こ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帝京平成看護短期大学の稲津先生にお話を聞いてみました。シャンプーとかリンスに含まれているですね、化学物質が皮膚から侵入して体の中でいろいろな有害な作用を表し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有害な化学物質が皮膚から入ってくると、そして体の中でいろいろな悪い作用を示すということを유해화학물질이 피부로 들어오는 것을 경피독이라고 한다 그랬죠? 경피독. 山下さんが使っていたシャンプーやリンスには多くの合成化学物質が含まれていました。それらの化学物質は皮膚から体の中に入り、血液やリンパ液に溶け込みます。これを経皮吸収と言います。 피를 오염시키고 山下さんの場合、 림프를 血液やリンパ液に溶けて子宮に運ばれた化学物質の中に有害なものがあったため、ホルモンのバランスが崩れ、様々な症状が引き起こ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しかも実はこの経皮毒、子宮以外の臓器にも影響を及ぼす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준다. 알러지, その一つはアレルギー。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아토피 피부, 化学物質をどんどん使い始めた 비염, こと 천식 と 이런 アレル 것들. ギー症状が増えてきたっていうのはほぼ一致してる。 그전에 알러지가 その 없었는데 皮膚から入ってき 유해화학물질 た 많이 有 쓰면서 害なもの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免疫系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可能性は少なくない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けれども。今や日本人の3人に1人が悩まされているアレルギー、くしゃみ、 10명 중 鼻 1명이 水、 알러지래요. 湿疹。ひどくなると 개체기 アナフィラキシーショックと呼ばれるアレルギー反応が起こり、呼吸困難、全身痙攣、意識消失に陥ることさえあります。 정신경련. しかしさらに深刻なのが子供への影響だ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アトピー性皮膚炎とか生まれつき喘息を持って生まれてくるとか、そういうことがですね、最近かなり増えてます。母親が皮膚からですね、有害なものを取り入れて、それが本人に影響は出なくても妊娠した時にですね、血液中に 피부로부터 溶け出し 유해한 てきて 것, 화장품, 샴푸 이런 거 잘못 써서 つまり現代の子供たちが生まれる前からお母さんの体内で経皮毒の影響を受けてい 그래서 る可能 태어날 性が 때부터 あるの 애들이 です。 폐열에 시달리고 아토피 시달리고 経皮毒の影響、がん、 좀 더 진행이 되면 化 암이라는 粧 거예요. 品なんかに含まれているタ화장품에 ール色素と言われている 타르색소. ようなもの、動物実験でかなりその 바람성에 発がん性がある 색깔 というふう 드러내는 に言われています。 戦後悪性腫瘍の死亡率は増加の一途をたどっていますが、その一因として経皮毒の影響もあると見られているのです。 경피독일 가능성이 크다. 経皮毒の影響、脳疾患、 뇌질환도 마찬가지다. 若年性の 가태, 認知症とか、こういうものっていう 인지기능 の 저하, はこう増えつつあるという現状を考えますと、経皮毒だけではないとは思いますが、やはりその日用品というものを 피와 림프가 해져서 疑 생긴 わざるを得ないんではない 병이다라는 か 거예요. と
考えています。そもそも石鹸やシャンプーに使われる化学物質は油分に溶けやすいのが特徴です。 기름 성분이 一 잘 方 녹기 人間 때문에 の脳細胞は 60% が脂肪でできているため 뇌를 有害な化学物質 조심해야 を 된다. もすんなり 뇌는 吸収してし 60%이기 まい影響を受け 때문에 やすい 유해한 と考え 화학물질이 られるの 잘 です 쉽게 침투될 수 있다는 거예요. しかしそうなってくると心配なのは子どもたちの脳への影響です。 그 아이들의 뇌는 胎児期の、3ヶ月ぐらい、その時に脳に 특별히 有害なものが作用しますと、 화를 잘 내거나 집중력이 生まれてから 없거나 見かけ上は普通なんだけれども、急に切れちゃうとか、 뇌 기능에 あるいは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集中 태어날 力 가능성이 が全く 크다. ないとか、そういうような子供さんがですね、生まれてくる可能性があるんではないでしょうか。 자, 무섭죠, 그죠? 그래서 저런 경피도 특히 샴푸, 뭐 린스 이런 거 아무거나 썼었는데 조개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또 혹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야기한다니까 충격적이죠. 골라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파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염색이나 파마 이 용품이 머리카락을 희한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탈색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그 석유화학 용품들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이게 두피에 이렇게 묻혀서 침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마 많이 하면 자궁암이 걸리고 확률이 2배는 높다. 그 머리 알록달록하게 하고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또 사람들 순간적으로는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온 샴푸가 저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혹시 생리통이 있거나 자궁에 염증이 있거나 또 자궁에 혹이 있거나 자궁 내막염이 있거나 이러면 한번 용품들을 되새겨 보시고 샴푸와 머리와 자궁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게 정말 놀랍죠. 그래서 샴푸 선택할 때는 일단 천연기말성제를 사용한가 천연 원료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또 거품이 너무 많이 나지는 않는가, 또 합성 향료 범벅이 돼서 향이 지나치게 진하지 않은가. 지나치게 진한 거 다 합성 향이에요. 이 자연수를 썼는가 아니면 정제수를 썼는가. 이 정제수를 써야 되죠. 왜요? 물이 이 불순물이나 일본 성분들, 우리 물 같은 걸 일반적으로 쓰면 강물에서 퍼와서 쓸 텐데 그 물 안에는 여러 가지 잔류돼 있잖아요. 그죠? 뭐 약물도 있고 마약도 있고 여러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샴푸의 어떤 화학 물질과 결합이 돼서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증류수를 써야 돼요. 먹는 물로서는 빵이지만 이 세제 물로서는 증류수가 아무것도 없는 물이 좋죠. 역삼투압 필터로 정제한 정제수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제가 원가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세제 pH가 약알칼리로 나와요. 약산성으로 나와야 돼요. 뭐가 섞여 있으면 알칼리로 되죠. 또 물에 잘 씻겨 내려가는가, 잘 씻겨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잖아요, 그죠?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을 잘 써야 되고 잘 씻어 내려가지 않으면 잔류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샴푸를 써야 되는가? 생분해 친건강 샴푸. 10만 개 이상의 모발이 자라는 또 다른 피부, 두피. 단백질로 이루어져 섬세하고 손상되기 쉬운 모발. 그래서 두피와 모발은 전문적이고 세심한 클렌징 케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한 스케일프 앤 헤어 솔루션 세트닉.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가 두피의 먼지와 과다 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 약산성 포뮬러로 모발과 두피의 자연스러운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주며 약산성 샴푸. 자연까지 생각하는 생분해성 포뮬러로 두피와 모발을 깔끔하게 물에 씻어냅니다. 녹으면 다 없어져요. 건강한 두피, 풍성한 모발. 세트닉. 그래서 샴푸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합성계말성제가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2000여 가지도 넘어요. 지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 공부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 화학 기호들을. 저도 이제 계말성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들여다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라벨을 보고 이렇게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써 있는지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물에 생분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시잖아요. 이 세제를 건강에도 중요하고 환경에도 중요한데 이 세트니크 브랜드를 쓰세요. 이 세트니크 브랜드가 아메이 브랜드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좋은 샴푸가 있으면 샴푸 이렇게 건강에 무해한 그리고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샴푸를 골라서 쓰세요. 제가 꼭 이 샴푸만 얘기한 건 아니고 샴푸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르기 쉽지가 않아요. 시장조사에서. 근데 이 샴푸 제가 보내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10만 자, 그래서 우리 피부 두피 약산성일 때 보호막이 제일 단단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화장품도 나중에 이제 볼 때 약산성 화장품.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우리 피는 약알칼리인 거 아시죠?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대부분 샴푸는 약알칼리성 샴푸가 많아요. 그래서 이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보호막도, 두피 보호막도 훼손이 돼서 염증이 유발되고, 염증이 유발되면 뚫리는 거예요. 장누수처럼 세포 누수가 되는 거예요. 체내로 독소가 유입될 수 있어서 아까처럼 그 자궁에 혹 뭐 24cm, 26cm 걸린 주부, 일본의 주부처럼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환경이고 합성유발성제가 또 가족의 건강을 해치게 됐고 또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 또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친환경 세정, 친환경 세제를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여 년 전 시작되어 우리 곁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아메이의 좋은 생활 이야기. 아메이의 창업자인 두 청년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친환경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안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지, 아메이의 고집스러운 철학은 여기에서도 이어집니다.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우리 손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자란 식물에서 영양소를 최대한 고스란히 담아내었습니다. 환경, 소비자, 공정무역 여부까지 전 생산 공정에 걸친 아메이의 체크리스트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체크하고 또 체크한 후에야 비로소 아메이가 됩니다. 이렇게 아메이가 만든 최초의 생분해성 세제 에로신은 지금까지 올림픽 경기장을 200만 번 청소할 수 있는 양이 판매되었습니다. 일렬로 세웠을 때 63빌딩 3,450채 높이만큼 판매된 치약 글리스터, 에베레스트를 64번 쌓은 높이만큼 판매된 종합 비타민 무기질 더블엑스. 지금도 변함없이 아메이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아메이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여기, 우리의 일상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아메이는 이를 위해 6가지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업자와 2만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0년 뒤 한국인의 생활까지 연구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인의 건강과 생활에 꼭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가족의 근간인 아이들을 위한 활동도 한국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애와 끈질긴 신념으로 유기농과 환경을 고집하는 기업. 그 놀라운 정직함이 우리의 좋은 생활 이야기를 만듭니다. 아메이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이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몰랐을 때는 그랬었는데 친환경, 친건강, 친자연 제품만을 만들어내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세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959년도에 이 회사가 LOC라는 세제로 출발했어요. 지금 67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유기농 세제 L, 리퀴드, 액체, O, 오가닉, 유기농
컨센트레이드, 고농축 유기농 세제를 1959년대부터 저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유기농 세제가 익숙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부터 그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고농축이, 세제가 고농축은 독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홈은 왜 친환경 제품일까요? 환경을 배려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주어 더 안전하고 쉬운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룩 없이 잘 닦이는 LOC 다목적 세정제는 10리터가 1리터로 농축되어 더 적은 포장재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디시드랍스 한 병이면 희석된 디시드랍스가 15병. 특허받은 제조 성분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풍부한 거품과 세정력을 자랑합니다. 모티베이터 기술의 SA 세탁세제는 12g 한 스푼만으로도 때와 얼룩을 쉽게 없애주고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아 피부에도 순하답니다. 3kg 하나로 250번이나 사용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기까지. 친환경 바이오퀘스트 포뮬러 소잉크로 인쇄된 아메이홈은 100% 재활용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미 환경보호국의 DFE 마크로 그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메이홈, 지속가능한 환경을 실천합니다. 자, 보시면 그 세제에 친환경 마크가 있고 99.9% 재활용이 아니고 100% 재활용이에요. 여기는 라벨도 석유화학으로 인쇄하지 않고 콩잉크로 인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피부과 테스트 물론 다 해서 손에 알러지 쓰는 것들 전혀 문제 없고 고농축이고, 고농축인 이유 보셨죠? 열 상자를 만들어낼 거면 한 상자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창고 운반, 도로, 뭐 연료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특수 기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흉내를 내기 힘들고 또 제품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알려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농축을 하지 못해요. 대신 좋은 원료를 쓰면서 고농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세제가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생활용품과 환경호르몬 우리 공부했어요. 이 경피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피부는 보호막이 아니고 흡수기가 아니라 다 보호할 것 같지만 세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침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생활용품, 세제, 모공부, 화장품 이런 것들. 바르는 독은 먹는 독보다 빠르다 그랬죠? 먹는 독은 어떻게 돼요? 장에서, 위, 장, 그리고 간에서 해독돼서 이렇게 도는데 피부로 들어오는 것들은 바로 침투되잖아요. 응? 그래서 아까 초기에 이 혀 밑에, 그 점막으로 딱 침투되는 것은 간으로 가지 않고 바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유입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사 제가 조심해서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경피독의 가장 큰 문제가 환경호르몬 문제다. 가짜 호르몬이 진짜 호르몬처럼 둔갑해서 문제를 유발하는데 성호르몬의 교란을 시키더라. 그래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문제를 유발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여성들은 자궁 유방암, 난소암, 또 남자들은 전립선암, 뭐 정소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세제, 화장품, 생활용품 속에 환경호르몬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여드렸죠. 세제, 주방용 세제, 친환경으로 바꿔 쓰시고, 치약도 이게 천연기말성지지, 합성기말성지지 보시고, 화장품은 이제 맨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배워서 또 좀 보시고, 또 샴푸, 목욕용품 이런 것들도 합성기말성제가 가급적 들어가지 않고 천연기말성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바꿔 쓰는 게 좋다. 우리가 보통은 먹는 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르는 것도 정말 좀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집안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이야 뭐 좀 스쳐져서 쉬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데 약한 사람들은 빨리 독성이 침투돼서 그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피독 조심해야 된다. 작은 세제 선택이 내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한 주 동안 내가 쓰고 있는 치약 또는 칫솔 좀 더 확대해서 또 주방용 세제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 또 목욕용품 또 이렇게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저 주방용 세제들 이렇게 때 닦고 이런 세제 같은 것들 또 아까 샴푸, 린스 이런 것들 체크하셔서 합성 계마활성제가 들어가 있는지 또 천연 원료 계마활성제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셔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하시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였습니다. 들어가세요.